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바 너싱홈 해피홈 케어 포 엘더리에서 한인 두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살의 입주 간병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총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용병대장이 무장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푸틴은 일단 정치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연설에서 무장 반란을 반역이라고 호통쳤던 푸틴은 용병대장과 합의해 그를 벨라루스로 가도록 길을 터줬고 이후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푸틴을 포함해 힘의 균형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용병 살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파면을 요구한 용병대장과 용병 바그너의 미래는 푸틴의 미래처럼 확실치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비디오에 등장했지만 언제 촬영한지 모르는 비디오고 대신 러시아 총리가 등장해 국민에게 푸틴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병대장은 얼마 전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위의 성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캠페인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주최한 이벤트에서는 자신이 기소당한 것은 용기의 상징이라고 주장했고 미시건주에서는 전기자동차 업계를 공격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데도 낙태 규제 수위를 높여갑니다. 팍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생명의 신성함을 회복할 때까지 쉬거나 강도를 낮출 수 없다고 낙태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렌트비보다 집 페이먼트가 싼 9군데 대도시를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로컬 딜리버리 플랜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당연히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러시아에서 24시간 만에 종결된 일종의 쿠데타죠. 그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해피 홈 케어 포 엘더리 요양원에서 한인 두 분이 숨진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원은 간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고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요양시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 6분이 그 안에서 40살의 중국계 이를테면은 케어기버죠. 케어기버가 돌보면서 살았는데 6분 가운데서 2분이 숨지신 채 발견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쯤이었고 83살의 박희숙 씨, 75살의 모니카 리 씨입니다. 아마 다이아몬드 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네요. 사파이어 캐년 로드와 하일랜드 밸리 로드가 만나는 곳입니다. 23,800 사파이어 캐년 로드. 그러니까 이제 57번 프리웨이 동쪽에 있는 곳이죠.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주말 내내 팍스 11에서는 총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는 얘기와 함께 ABC 방송은 총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 두 분이 신체적으로 숨질 만큼의 치명상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쉐리프가 총격은 아니다 검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밝혔지만 그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40살의 리 지안춘이네요. 용의자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월요일이니까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4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게 아니라요. 보석금은 400만 달러로 책정됐고 트윈타워 교정국에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날이 오늘이 며칠인가요? 내일이네요. 6월 27일에 법원에 출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간판도 없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해피 홈 케어 포 엘더리 이 요양시설은
주 정부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그 집 같은 환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잘 훈련받은 스텝이 볼살피고 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는 지금 안전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더 이상은 현재로서 나온 내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왜 미국이 세계가 이 이슈를 집중해야지 되는가? 바그너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침입된 용병 그리고 용병 대장 에브게니 프리고진 이 사람의 반란 쿠데타 실패했고 자발적으로 그 실패한 것이고요. 왜 이걸 미국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지 되는가? 푸틴의 힘이 빠지는가? 23년 동안이나 총리 아니면 대통령을 번갈아 하면서 러시아의 파워를 쥐고 있었던 푸틴이 사실은 러시아가 예전부터 러시아는 다른 나라로 러시아를 수출하는 것 이외에는 국력을 확장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그 푸틴의 힘이 빠진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번에 용병대장을 벨라루스로 가도 좋다고 한 그 협상을 한 사람이 벨라루스의 푸틴의 푸들과 같은 대통령인데 그 벨라루스는 어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핵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용병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동쪽으로 러시아로 가서 몇 군데의 도시를 거쳐서 어느 곳에서는 유혈 사태도 있었고 어디서는 전혀 유혈 사태는 없었지만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등 해서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스타트 지점이 1000km 거기에서 800km까지를 한 11시간 동안에 갔고 그리고 200km를 남겨두고 120마일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그것도 푸틴의 요청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일단은 푸틴도 살고 용병 대장도 살기는 살았습니다. 내용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 전혀 뉴스를 듣지 않으신 분들까지 제 뒤에 이게 이제 완결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용병 대장은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폭력적인 전과자면서 핫도그 장사를 하다가 세인트피터스버그 푸틴의 고향이죠. 푸틴이 부시장을 할 때 거기서 식당을 하다가 푸틴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막 떠오르고 기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할 때 이 식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고진과 친해지고 나중에 군에 뭔가를 뭐 군용품을 음식을요 납품하는 캐터링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인터넷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댓글 부대로 활동을 했고 용병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용병대는 5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감옥에서 리크루트를 했습니다. 이걸 푸틴이 허락을 한 겁니다. 원래 러시아의 헌법에 따르면 용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푸틴이니까 그것을 요리조리해서 감옥에서 리크루트를 해서 용병을 했는데 그 전에도 시리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바로 이 프리고진이라는 푸틴의 요리사, 본인은 이 별명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용병으로 해서 여러 독재자들 뭐 도와주고 나라에 가서 그리고 돈 받는 거잖아요. 용병은 엄청나게 다이아몬드 사업, 우라늄 사업, 아프리카에서 그런 것 하면서도 무장한 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23일부터 24일에 걸쳐서 푸틴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왜? 우리 용병들 바흐무트에서 그렇게 잘 싸워서 국방부가 못했던 것을 탈환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국방부와 말하자면 국방장관, 참모총장과 용병대장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핫도그를 팔던 사람에서 용병대장까지 되니까 그리고도 이 용병대장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잘 싸우면 사면해 줄게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탈영병은 막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숨을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용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바흐무트에서 아무도 못한 국방부가 못한 것을 우리가 해냈는데 국방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권력이죠. 자신들의 용병과 정규군 사이에서 권력 싸움에서 우리 용병을 약화시키려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용병의 뒤에서 미사일을 국방장관이 쏴서 우리 용병들이 안 숨지지 않아도 되는데 5배나 더 숨졌다.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해고하고 합참의장도 해고해라 하면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프리고진 용병 대장이 우리는 시위한 거지 정권 전복이 목표가 아니었다. 쭉 모스크바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푸틴에 대한 게 아니라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에 관한 것이다. 헬리콥터, 뭐 전투기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군용 그 항공기를 격추시킨 것은 정말 유감이지만 우리 등에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일이다. 이 프리고진의 반역으로 하루도 안 됐지만 러시아군 20명이 숨지고 군용기가 여러 대가 파괴가 됐습니다. 디테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러시아에 이제 군도 있고 보안부도 있고 여러 그 위치의 부대, 푸틴을 지키는 그런 부대들이 있잖아요. 도와줬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에서 문을 열어주고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무슨 부사령관과 뭐 환담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용병대원들도 막 그 동네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도 사고 사람들 너무 잘 싸우고 있다고 박수도 쳐주고 프리고진도 마찬가지고 프리고진이 차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셀피를 찍어요. 안에 있는 그 프리고진과 자신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이제 전복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이 용병들은 나중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거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역자잖아요. 그 반역자와 협상을 해서 풀어주고 원래는 무슨 반역 무슨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도 기각시켜버리고 프리고진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용병 대원들도 전에 잘 싸웠으니까 아무런 혐의 없다라고 오히려 국방부와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방장관의 모습이 국영 텔레비전에 보였습니다만 오디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는 드디어 러시아 총리는 좀 로키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총리가 등장을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우리는 함께 총력을 다해서 하나의 팀으로 대통령 주변에 모여야지 됩니다. 2020년도에 원래 세금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뭐 러시아 주권 안보 이런 거 뭐 상상하시죠?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모스크바는 원래 모스크바 시장이 뭐 테러리즘 위험이 있다 해서 바리케이트 전부 치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통 날처럼 바리케이트 같은 거 해제하고 길도 고쳐지고 하는데 분명한 건 여기서 푸틴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오늘 뭐 나토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서구 관계자들 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 끝인가? 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관이 되니까 푸틴의 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 다음이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만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다만 미국 스파이는 지금까지 뭐 심지어 뭐 타이탄이라는 그 잠수정의 이를테면 그 네파 같은 것도 먼저 알아냈다고 하고 한국과 뭐 호주, 영국, 동맹국들도 전부 미국이 도청을 했잖아요. 미국은 이 사실을 이미 6월 그 중순부터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지난주에 대통령과 의회의 중진 의원들에게는 브리핑을 했답니다. 분명히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은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이었고 지금 클렘린 관계자들이 일부는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베이징이 뭐 푸틴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관련자 모두가 데미지를 입었는데 24일과 23일에 있었던 그 초현실적인 비디오와 딱 그 용병들의 행군 이런 것으로 보통 시민들이 막 길에 나와서 이 용병대를 환호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프리고진이라는 용병 대장의 목표와 논리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을 우리 용병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리고 제대로 그 군수품도 납품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해고해라 하는데 그 해고해라 하는 게 모스크바까지 진격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불만을 그동안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도 푸틴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버려둔 거죠. 푸틴은 프리고진에게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는 전쟁이라는 지읒자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심지어 10대 소년이 무슨 그 소셜미디어에 전쟁 이렇게 쓰면은 그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 특수작전이지 나치 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그런데 프리고진이 전쟁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봐줬었거든요. 그렇게 봐줬었고 아무튼 목표가 모호하지만 원래 독재자들은 항상 본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싸움을 시키죠. 뭐 회사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경쟁을 시키죠. 싸움이라기보다. 경쟁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나에게 더 충성을 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최고의 그 독재자들은 그렇습니다. 푸틴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용병과 뭐 국방장관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서로 나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거니까 두고 보다가 이렇게까지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모호한 거죠. 프리고진이 세계에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말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었다. 나토도 위협이 아니었다. 다만 저 썩어 빠진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등의 러시아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뜯어먹어서 우크라이나를 다 그 러시아 발 아래 놓고 뭔가를 아무튼 뭐 해서 드시려고 그러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알도록.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세계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장관이죠. 러시아의 비극적인 그걸 다 보면서 놀랐고 사람들 마음에는 이거 서커스야?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바그너 용병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푸틴이 가장 아주 그 신임을 하고 잘 봐줬었던 그 사람이 이끄는 이 무장 반란이 푸틴 아래 러시아 제도를 그동안 러시아에서의 제도, 인스티튜션 뭐 이런 것들을 갉아먹어 온 부패의 징후를 확실히 드러내고 정규 국가잖아요. 정규 국가가 용병을 써서 그것도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써서 다른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했으니 그것에 대한 국가의 쇠퇴, 무슨 부식 같은 것이 보여진 것이고 이게 뭐 지금 처음 드러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오랜 동안 23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해왔던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원래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한 4개월 전에 블라디슬라브 스코프라는 사람, 푸틴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형성시켜준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러시아라는 아주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지칠 줄 모르는 확장만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혼돈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이웃에 수출하는 길 아니면 내부의 여러 가지 불만을 다른 나라의 영토를 그것도 예전에 러시아 영토였던 곳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푸틴의 이미지를 높여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좋아하기도 했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으로부터 더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푸틴도 힘이 약해진 것은 분명한 거죠. 1990년대 정말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조폭이 드글거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뭐 폭력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던 사람 프리고진과 그곳의 부시장이었던 푸틴이 만나서 그리고 푸틴이라는 독재자는 언제나 룰과 제도보다는 이 독재자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룰과 제도보다는 개인을 믿죠. 그리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어.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개인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창조물이 프리고진의 바그너라는 이름의 용병인 거죠. 그동안 잘 써먹었죠. 리비아에서, 말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용병과 용병 대장을 컨트롤 못하네요. 여기서 푸틴은 자신에게
그 본인이 만든 창조물이 위험으로 다가온 것을 안 겁니다. 헌법까지 위배해 가면서 이리저리 말하자면 구멍을 뚫어서 이 용병을 만든 건데 법조차도 왜곡을 해서 프리고진에게 그래 감옥에 가서 뭐 잘된 사람들 뽑아서 어떻게 좀 해봐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헤르손 같은 데서 하르키브 이런 데서 많이 지고 나서 국방장관이 하지 못하니까 프리고진을 시켜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이 프리고진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군이 하지 못한 것을 프리고진의 용병대가 해냈기 때문에 추종자가 많죠. 해서 푸틴 대통령도 애국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애국자를 함부로 반역자다라고 첫 번째 연설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에게 애국자를 숙청해요? 애국자를 처형해요?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대와의 관계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계약을 하고 해라.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프리고진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 힘이 너무 커지는 애. 내가 너무 키워줬네. 조금 접어놔야지 되겠네 하고 접으려고 하니까 프리고진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 시위한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겠다. 나의 힘을. 프리고진에게는 전체적으로 5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2만 명이 숨지고 지금 3만 명이 남았고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가담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 뭐 일개 무슨 큰 뭐 군인의 어떤 그 단위도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비디오에 나와서 막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프리고진은 또 자신을 너무 이제 나는 이제 국방장관보다 훨씬 높은 나는 푸틴과 직접 항상 교류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지 하고 계약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푸틴에게 시위를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그렇게 쉽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그 푸틴의 군대도 원래 프리고진이 자신들보다 훨씬 이 그 푸틴과도 가깝고 하니까 그만큼 이미 힘이 형성이 된 겁니다. 막 캐시박스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가 아니라 차에 싣고 군용차에 싣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다가 뭐 캐시박스 그쪽에 떨어뜨려 주고 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푸틴이 영웅적인 그 애국자, 용병, 전과자 출신의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계속 비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불투명한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협상을 했고 이로써 푸틴은 굉장히 약해졌고 또 시민들도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는 용병대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경찰보다. 누구도 분명한 승리자는 없죠. 여기서. 푸틴이 파워를 다시 찾으려면 더 무섭게 더욱 독재자스럽게 막 숙청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지금 모르고요. 그렇게 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푸틴이 위험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의 쿠데타 자체는 푸틴이 스탑을 했지만 러시아의 부식 같은 것은 막지를 못했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처음으로 그 난민으로 망명을 와서 UC 버클리에서도 공부하고 무슨 뭐 아이빌리그에서도 군사 역사학 같은 거 공부한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라는 컬럼니스트는 전쟁터에 개를 풀면 그 개에게 개 푼 사람이 물리고 만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진핑도 봐야지 된다. 시진핑도 푸틴의 케이스를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이제 당분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투에서 이기기가 좀 힘든 환경이죠. 왜냐하면 사령관들도 지금 어느 줄을 타야지 되지 하고 줄을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 몰입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더 크게 전략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습니까? 낮아졌겠습니까? 그런 일이고 지금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푸틴의 푸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용병 대장과도 20년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러시아는 분명 미지의 세계라는 것 이거 하나만 분명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도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러시아 문제까지 아무튼 주말에 모든 뉴스가 all about 러시아 용병대 바그너 용병대장 프리고진 앤 푸틴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뭐 활발하게 캠페인을 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하루에 이벤트가 몇 개씩 그 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아주 그 중요했었던 것만 전해드리자면은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주최한 이벤트에서는 내가 기소당한 것은 용기의 상징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소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미시건주에서는 전기자동차 업계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이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먼저 미시건주 자동차 업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죠. 뭐 시차별로 하죠. 토요일에 바이든이 법 집행관을 무기화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내가 이제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기소하고 이런 일을 한다. 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소된 거예요. 이 말 뜻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주의 그룹인 그것도 이제 뭐 우파자가 앞에 붙기는 합니다. Faith and Freedom Coalition이 주최를 해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여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만 나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 수사국장을 교체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연방 수사국장이 뭐 트럼프 시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나쁘게 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레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을 해고하겠다. 전부 이건 결국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들러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딱 박차고 나와서 컷을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권자들과 법무부가 신뢰와 청렴성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유일하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가 주지사로서 마지막 임기 때는 여러 가지 뭐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마지막 이력을 다시 쓰지 않을까 하는 예감마저 듭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트럼프가 우리를 실망시켰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이 후보가 되진 않겠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이런 것들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주의 그 자동차 업계 사람들에게 바이든 행정부 아래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건주에는 재앙입니다. 그의 극단적인 환경 정책이 미국 근로자에게 공포고 그 시작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클랜드 카운티의 공화당이 주최한 그런 미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요. 이상한 규정에 의해 전기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업계 일자리의 반을 없앨 것이고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하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시건주는 힘들 겁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시건주가 자동차 일자리가 17만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팩트 체크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크 때보다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피크 때가 언제였냐면요. 197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7%도 뭐 다른 주보다는 훨씬 많죠. 원래 미시건이 자동차 주였으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 사실입니다. 환경국은 2032년 자동차의 3분의 2는 새 자동차를 얘기하고요. 전기 자동차 2032년이라고 해봐야 9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전기자동차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비난을 하면서 본인이 2020년도에 멕시코, 캐나다와 협정 맺은 거 그거 참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서 자동차를 만들도록 내가 그때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정도 민주당은 끝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기자동차도 여러분이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팩트체크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거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제조에 있어서 미국을 너무 강조한다고 한국, 뭐 영국, 일본 다른 나라들이 다 불만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미시건주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쉽게 이겼었죠.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2020년도에 가져왔는데 팩트 체크를 하자면 혼다 자동차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일본 자동차 회사인데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서 많이 지금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미시건 의회도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지난해에 1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3,000개를. 뭐 그런 거 하면은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꼭 행정부에서만 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행정부가 뭐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미국의 산업이 되겠어 하고 주도해 나갈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동차 업계에서 하잖아요. 포드 자동차 같은 데서 거의 지금 전기자동차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해외 공장 닫은 게 한국이었잖아요. 한국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포드가 전기자동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좋던 싫던 게솔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가기 때문에 이미 비싸지 않은 콘도인데도 콘도미니엄에 전부 몇십 개의 파킹랏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다 설치해 준 그런 그 콘도미니엄도 있다니까는요. 아주 비싼 화려한 콘도미니엄도 아닌데도 이건 미래의 그런 것이고 미시건 자동차 업계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1978년 이후에 일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늘어납니다.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고요.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고 해서 물론 이런 점은 있죠.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람이 적게 필요합니다. 부품이 없잖아요. 거의. 무슨 배터리 같은 거 있고 하면은 그래서 한 40%는 인원이 less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입니다. 파트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전체 시장의 전기 자동차 점유율이 몇 %나 될까요?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 뿐이랍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도 요즘은 뭐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니까 뭐 은퇴를 한 다음에는 또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주로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림이라도 가지고 계시라고요. 렌트보다 집값이 싼 9군데 대도시를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레드핀과 realtor.com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레드핀이 정한 뭐 몇 군데죠? 4군데와 realtor.com이 정한 분석 5군데 일치하질 않아요. 더 힐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그 내용 방법론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아니고요. 50개 대도시 가운데서 정한 건데 앞에 조금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7% 지난 10년 동안 5% 아래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집값이 조금 내려가기도 했어요. 여전히 비싸지만 2020년도에 미국의 중간 주택값은
32만 2,600달러였다가 2년 뒤는 47만 9,500달러. 그리고 올해는 많이 내려갔어요. 43만 6,800달러. 이건 물론 중간 집값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짓지 않기 때문에 비싼 이유도 있고 2022년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렌트비가 중간 렌트비가 뭐 로스앤젤레스는 뭐 2배도 되고요.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때 중간하면 베드룸 한 2개 정도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지금은 1,995달러. 올해 말에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자율도 내년에 모기지 30년 고정 이자율이 한 5%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도시를 말씀드립니다. 집 페이먼트가 평균 집 페이먼트가 렌트비보다 싼 곳 처음으로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텍사스주의 어스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집은 페이먼트가 텍사스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 분들도 수십 년 전부터 가셨잖아요. 해서 3,700달러, 렌트는 평균 1,650달러. 그 밖에 이제 테네시주의 멤피스 몇백 달러는 세이브하네요. 1,258달러 대 투베드룸 847달러 집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요. 7% 차이가 나네요. 해서 2,000달러 대 1,869달러. 이게 7% 되나요? 그럴 것 같네요. 역시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350달러 절약한대네요. 1,445달러 대 렌트비는 1,097달러.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입니다. 집값은 1,800달러, 렌트비는 1,730달러. 엘라바마도 한국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저는 엘라바마에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버밍햄, 수도네요. 1,150달러 대 900달러. 제가 얼마 전에도 엘라바마를 막 찾아봤거든요. 거기 예전에 갔었던 그 집이 지금 얼마인가 너무너무 좋은데 막 몇 에이커에. 봤더니 여전히 뭐 몇십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 이어서 2,300대 2,400달러. 별 차이는 없네요. 1% 정도. 세인트루이스도 미주리주. 이제 이게 전부 새 집을 살 때의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얘기입니다. 한 2베드룸 정도 되니까요. 이게요. 세인트루이스는 1년 전보다 값이 34%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1,211달러 대 1,128달러 거의 비슷하네요. 볼티모어, 메릴랜드주요. 여기는 대도시로 올수록 달라지네요. 65달러 정도 세이빙 한답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더 싼 거예요. 제가 앞에 조금 혼돈해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바꿔서 들어주세요. 해서 포텐셜 바이어가 집값이 이자율 때문에 이 볼티모어만 하더라도 많이 떠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셀러가 막 협상도 많이 해준대요. 디트로이트, 이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도 렌트 들어 사는 것보다 집 페이먼트가 245달러 싸다 해서 1,300달러 대 1,700달러 이렇게. 아무튼 렌트비보다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더 싼 곳에 9군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조금 혼돈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혼돈이었고요. 그렇게 더 싼 곳이 제일 처음 텍사스 어스틴, 테네시, 멤피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엘라바마, 버밍햄, 텍사스, 휴스턴,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메릴랜드, 볼티모어, 그리고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근데 집을 살 때는 항상 대체적으로 5년 정도는 보고 사잖아요. 특별히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도 때로는 정치인이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뜻에서가 아닐까 싶은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열심히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실제 있던 이런 뭐 그라운드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낙태를 규제해야 된다는 수위를 높여갑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회복할 때까지 이건 쉬어서는 안 된다. 느긋해서도 안 된다. 강도를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태를 완전히 없애는 뭐 물론 그 표준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미국 법의 중심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백악관을 다시 컨트롤하려는 공화당의 필수적이고 이기는 이슈입니다. 본인이 예비선거에서는 이기는 이슈에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이기는 이슈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화당을 포함을 해서도 61%가 낙태를 그렇게 연방대법원에서 뭐 거의 못하도록 그런 판결을 내린 것에 반대한다고 했으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전 부통령의 낙태 반대는 아주 철저합니다. 난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프로라이프다.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본인은 이제 그렇다. 프로라이프 맞죠? 프로초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낙태 제한 판결이 정말로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9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했잖아요. 그 낙태 권리법을 역사의 잿더미 속에 던져버린 훌륭한 승리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그 표준이 있어야지 되고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은 스몰 비즈니스와 뭘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상관이 없지 않죠. 스몰 비즈니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말에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아마존 허브 딜리버리라고 해서 아무튼 아마존이 뭐 테크 업계고 물건을 파는 장터를 만들어줬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물류의 허브가 됐잖아요. 딜리버리의 허브가 됐잖아요. 오늘 아침 이제 악시오스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스몰 비즈니스와 그것을 이제 배달을 해주고 하는 것을 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50개 주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요. 23개 주에서 50개 주 가운데 올해 말에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 알래스카, 알칸소, 아이오와, 인디아나,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 시골도 많이 있네요. 시골은 뭐 그야말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도시 쪽에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안 빠지죠. 이렇게 해서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서부에서는 동부에서는 보스턴, 뉴욕, 꽃가게, 커피숍, 옷가게 전부 다 해서 어떠한 뭐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를 평균에 할러데이 빼고 해서 이 패키지를 안전한 곳으로 딜리버리를 해놓고 뭐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하는 그 방법 자체야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인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뭐 일본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의 물건들을 딜리버리를 이 아마존이 해준다 하는 프로그램을 오늘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텔레비전이 아침에 두 개가 앞에 하나는 로컬 하나는 전국적인 텔레비전인데 다 안 보이는데 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제가 방송하다가 말을 또 하고 또 하기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딱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하고 지금 시간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난 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대단한 일이 터졌을지도 모르지만 터졌으면 여러분께서 알려주셨겠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한 주일 되자. 강혜신이었습니다.